며느리 손등에 초승달 모양점. 40년 전 언니가 입양 보낸 그 아기에게도 똑같은 점이 있었습니다. 내 며느리가 언니의 딸이었어요. 아들은 사촌 누나와 결혼하려 했던 겁니다. 40년 만에 찾은 딸, 그리고 사랑하지만 함께할 수 없는 두 사람. 우리 가족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응원 부탁드려요. 그땐 그랬지를 찾아주신 소중한 모든 분들이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오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며느리 지은의 왼손 손등을 본 순간 나는 차주전자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초승달 모양의 작은 점. 40년 전 언니가 눈물로 떠나보낸 그 아기 손등에도 똑같은 자리에 있었던 바로 그 점이었습니다. 설마 이럴 수가 있을까요? 내 며느리가 언니의 딸이라니. 하지만 그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야기는 한 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0월의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나는 부엌에서 아들 준혁이가 좋아하는 갈비찜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찜기 뚜껑을 열자 구수한 냄새가 온 집안에 퍼졌죠. 거실에서는 남편이 신문을 보며 가끔씩 기침을 했고 마당에 놓인 화분의 국화가 가을 햇살을 받아 노랗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엄마, 오늘 저녁에 사람 데려와도 돼요? 아들에게서 온 문자 메시지였습니다. 32살이 되도록 연애 한번 제대로 안 하던 아들이 처음으로 여자친구를 집에 데려오겠다고 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드디어 우리 준혁이가 장가를 갈 수도 있겠구나 싶었죠. 그럼 당연하지. 엄마가 맛있는 거 많이 해놓을게. 문자를 보내고 나서 나는 부엌을 다시 한번 둘러봤습니다. 반찬이 부족한가 싶어 냉장고를 열었다 닫았다를 반복했습니다. 계란말이를 하나 더 만들까 아니면 잡채를 해놓을까 고민하다가 결국 둘 다 만들기로 했어요. 여보, 준혁이가 여자친구 데려온대요. 그래, 그럼 제대로 대접해야지. 내가 좋은 술 하나 꺼내놓을까? 남편도 신이 났는지 지하 창고로 내려가더니 먼지 쌓인 양주병을 들고 올라왔습니다. 결혼 15년 만에 처음 보는 술이었죠. 저희 부부는 오후 내내 집안을 정리하고 청소했습니다. 거실 소파 커버를 갈고 화장실을 닦고 현관의 신발장까지 정리했어요. 저녁 6시가 조금 넘었을 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엄마 왔어요. 현관문이 열리고 아들이 들어왔습니다. 그 뒤로 젊은 여자가 수줍게 따라 들어왔어요. 키가 160cm쯤 되어 보였고 단발머리에 하얀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어서 와요. 준혁이한테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나는 반갑게 인사하며 며느리감의 얼굴을 자세히 봤습니다. 첫인상은 단정하고 깔끔했어요. 눈가에 애교점이 하나 있었고 웃을 때 잇몸이 살짝 보이는 게 친근해 보였죠.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뭔가 낯익은 느낌이 들었어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저는 김지은이라고 합니다. 며느리감이 공손하게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목소리가 맑고 부드러웠어요. 하지만 그 순간 나는 가슴 한쪽이 뭉클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며느리감의 얼굴 윤곽이, 그 눈매가 누군가를 너무 닮았던 겁니다. 친정 언니 미숙을 닮았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저 나이 들어서 누구든 언니처럼 보이나 보다 스스로를 달랬죠. 자, 앉아요. 준혁아, 내가 소파에 앉고 지은 씨는 이쪽에. 거실로 안내하며 나는 애써 밝게 웃었습니다. 남편도 나와서 악수를 하고 몇 가지 가벼운 질문을 했어요. 어디 사는지, 어떤 일을 하는지, 부모님은 뭐 하시는지. 저는 성북구에 살고요.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3학년 담임을 맡고 있어요. 오, 선생님이시구나. 훌륭하네요.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선생님이라는 직업이 마음에 들었어요. 차분하고 성실해 보였으니까요. 잠깐만 기다려요. 차 가져올게요. 나는 부엌으로 들어가 찻잔을 준비했습니다. 언니 생각에 손이 자꾸 떨렸어요. 왜 자꾸 언니가 떠오르는 걸까요?
구기자차를 따르면서도 머릿속은 온통 40년 전 일로 가득했습니다. 19살이던 언니가 배가 부른 채로 친정집에 돌아온 날, 아버지는 호통을 쳤고 어머니는 울기만 했습니다. 그때 나는 15살이었어요. 언니 방문 앞에서 울음소리를 들으며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어린 나. 언니 괜찮아요? 미안해, 은혜야. 언니가 집안을 망쳤네. 언니는 배를 감싸며 울었습니다. 그리고 석 달 뒤 언니는 여자 아기를 낳았어요. 작고 빨간 아기였습니다. 병원에서 단 한 번 본 그 아기의 왼손 손등에는 초승달 모양의 점이 있었습니다. 은혜야, 이 점 봐. 우리 아기 예쁘지? 언니가 눈물을 흘리며 아기 손을 내게 보여줬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사흘 뒤 아기는 입양되었고 언니는 집을 떠났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며느리감의 목소리에 정신이 들었습니다. 나는 찻잔을 들고 거실로 돌아왔어요. 손이 떨려서 차가 찻잔 받침에 조금 흘렀습니다. 아, 미안해요. 엄마가 요즘 손이 떨려서. 천천히 하세요, 엄마. 준혁이가 일어나 내 손에서 쟁반을 받아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며느리감이 차를 받으며 고맙다고 인사했어요. 그때였습니다. 며느리감이 찻잔을 들어 올리는 순간 나는 그녀의 왼손 손등을 똑똑히 봤습니다. 초승달 모양의 점, 엄지손가락 아래 손목 가까이에 있는 작은 점이었습니다. 40년 전 그 아기에게 있던 것과 똑같은 위치, 똑같은 모양.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아니야, 우연이야. 그냥 점일 뿐이야. 세상에 점 같은 건 흔한 거야. 나는 속으로 되뇌었지만 손은 계속 떨렸습니다. 찻잔을 들여다 포기하고 그냥 무릎 위에 손을 올려놨어요. 어머님, 얼굴이 안 좋으세요? 어디 편찮으세요? 며느리감이 걱정스러운 표호로 물었습니다. 그 눈빛이, 그 눈썹이, 그 입술 모양이 언니와 너무 닮았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닮을 수가 있죠?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냥 요리하느라 좀 피곤해서. 애써 웃으며 대답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편이 이상하다는 눈빛으로 나를 쳐다봤어요.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테이블에 갈비찜, 계란말이, 잡채, 각종 나물이 가득 차려졌습니다. 평소보다 2배는 많이 준비한 상이었죠. 우와, 정말 맛있어 보여요. 제가 좋아하는 것들만 있네요. 며느리감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웃는 모습에서 또 언니가 보였어요. 언니도 웃을 때 잇몸이 살짝 보였습니다. 정말이지 미칠 것 같았습니다. 많이 드세요. 우리 준혁이가 지은 씨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참 좋은 분 같던데. 남편이 며느리감 앞에 갈비를 집어주었습니다. 준혁이도 신이 나서 이것저것 설명했어요. 엄마, 지은이가 요리도 정말 잘해요. 지난번에 된장찌개 끓여줬는데 엄마 솜씨만큼 맛있더라고요. 어머, 그런 걸 어디서 배웠어요? 내가 물었습니다. 며느리감은 젓가락을 내려놓고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사실 저는 어릴 때 입양된 아이예요. 양부모님이 정말 잘 키워주셨는데 어머니가 요리를 좋아하셔서 어릴 때부터 옆에서 많이 배웠어요. 입양. 그 단어가 내 귓속에서 울렸습니다. 며느리감은 계속 말했어요. 친엄마 얼굴은 모르지만 양부모님이 진짜 부모님이나 다름없어요. 정말 사랑 많이 받고 자랐거든요. 그래요. 참 다행이네요. 나는 겉으로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온갖 생각이 소용돌이쳤습니다. 입양된 아이라고요? 왼손 손등에 초승달점, 언니를 닮은 얼굴? 이건 우연이 아닐지도 몰라. 혹시 정말로? 지은 씨는 몇 년생이에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1985년생이에요. 올해 39이에요. 1985년. 언니가 아기를 낳은 해가 1985년이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젓가락을 든 손이 떨려서 반찬을 집을 수가 없었어요. 어머님, 정말 괜찮으세요? 얼굴이 새하얘지셨어요. 며느리감이 일어나 물을 따라 주었습니다. 그 손길이 따뜻했습니다.
친절하고 다정한 사람이었어요. 그런 모습을 보니 더욱 마음이 아팠습니다. 고마워요. 엄마가 요즘 갱년기라 그래요. 애써 웃으며 물을 마셨지만 목구멍이 타는 것 같았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며느리감이 설거지를 돕겠다고 나섰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손님이 어떻게 설거지를 해요. 어머님, 저 곧 며느리 될 사람인데 설거지쯤이야 당연하죠. 며느리감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며느리라는 단어가 이렇게 무겁게 느껴질 줄은 몰랐습니다. 함께 부엌에 서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며느리감이 설거지를 하고 내가 행주로 닦았어요. 그 옆모습을 보니 정말로 언니가 젊었을 때 모습과 똑같았습니다. 어머님, 손이 예쁘시네요. 저는 손이 거칠어서 창피해요. 며느리감이 자신의 손을 보며 말했습니다. 왼손 손등에 초승달점이 또 보였어요. 그 점만 보면 모든 게 확실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가요? 나이 들면 다 거칠어지는 거예요. 아니에요. 정말 예쁘세요. 저도 어머님처럼 나이 들고 싶어요. 며느리감의 목소리가 진심으로 들렸습니다. 착한 아이였어요. 아들이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싶었죠. 하지만 동시에 불안했습니다. 만약 정말로 언니의 딸이라면 어떡하지? 내 아들의 사촌 누나가 며느리가 되는 거잖아.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로 돌아왔을 때 남편과 준혁이는 축구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감은 소파에 앉아 우리 집 앨범을 보고 있었어요. 어머님, 준혁 오빠 어릴 때 정말 귀여웠네요. 이 사진 보세요. 그때가 벌써 20년도 더 전이네요. 나도 옆에 앉아 앨범을 같이 봤습니다. 준혁이 돌잔치 사진, 초등학교 입학 사진, 가족 여행 사진들. 그런데 며느리감이 한 장의 사진 앞에서 멈췄어요. 어머님, 이분은 누구세요? 어머님이랑 많이 닮으셨는데. 며느리감이 가리킨 사진은 15년 전 어머니 칠순 잔치 때 찍은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거기에 언니 미숙도 있었어요. 그건 내 친정 언니예요. 지금은 부산에 살아요. 정말 닮으셨네요. 미인이세요. 며느리감이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그 순간 나는 섬뜩한 느낌이 들었어요. 며느리감과 언니의 얼굴이 나란히 보이는데 마치 거울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실례가 안 된다면 이모님 사진 한 장 더 볼 수 있을까요? 왠지 친근한 느낌이 들어서요. 며느리감의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친근한 느낌이라니. 혹시 피는 못 속이는 걸까요? 그럴까요? 잠깐만요. 나는 서재로 가서 오래된 앨범을 꺼내왔습니다. 언니가 젊었을 때 사진들이 있는 앨범이었어요. 며느리감이 그 사진들을 하나하나 넘겨봤습니다. 와, 정말 아름다우시네요. 눈이 정말 예쁘세요. 며느리감은 언니의 20살 사진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그 사진 속 언니의 나이가 지금 며느리감과 비슷했어요. 둘을 비교해보니 정말로 쌍둥이처럼 닮았습니다. 밤 9시쯤 며느리감이 일어나 가겠다고 했습니다. 벌써 가요? 더 이따 가지. 남편이 아쉬워했지만 며느리감은 내일 출근해야 한다며 정중히 사양했어요. 오늘 정말 감사했어요, 어머님. 음식도 너무 맛있었고요. 아니에요, 자주 놀러 오세요. 나는 며느리감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이 따뜻했어요. 그런데 왼손을 잡는 순간 손등에 초승달점이 또 보였습니다.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며 며느리감이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 오늘 정말 좋았어요. 제가 친엄마 얼굴을 모르잖아요. 근데 어머님 보니까 왠지 엄마를 만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 말이 내 가슴을 찔렀습니다. 엄마를 만난 것 같은 느낌이라고요? 지은 씨도 우리 가족 같아요. 자주 와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며느리감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인사하고 준혁이와 함께 나갔어요. 문이 닫히고 나서 나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남편이 다가와 어깨를 두드렸어요. 여보, 좋은 며느리감인 것 같지 않아요? 착하고 예의 바르고. 네, 그렇네요.
대답은 했지만 머릿속은 온통 며느리감의 손등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누워서도 계속 천장만 바라봤어요. 옆에서 남편은 코를 골며 자고 있었지만 나는 눈을 감을 수가 없었습니다. 초승달점 1985년생 이병아. 언니를 닮은 얼굴. 모든 게 맞아떨어지는 것 같으면서도 그럴 리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세상에 이런 우연이 있을까요? 새벽 2시가 넘어서 나는 일어나 거실로 나갔습니다. 불을 켜지 않고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어요.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집안을 비췄고 바람에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언니 전화번호를 봤습니다. 10년도 넘게 통화한 적 없는 번호였어요. 언니는 부산으로 시집가서 살고 있고 명절에도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제사 때나 얼굴을 볼까 말까 했죠. 전화를 걸어볼까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새벽에 갑자기 40년 전 일을 물어본다는 게 이상하지 않을까요? 핸드폰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혹시 정말로 며느리감이 언니의 딸이라면 어떡하지? 아들한테 말해야 하나? 언니한테 먼저 확인해야 하나? 하지만 확인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언니는 그 일을 평생의 비밀로 묻어버렸으니까요. 시댁 식구들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새벽 서너 시쯤 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꿈속에서도 며느리감의 손등에 있는 초승달점이 계속 보였어요. 그 점이 점점 커지더니 결국 보름달이 되어 나를 집어삼킬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며느리감 지은은 3번이나 우리 집에 왔습니다. 준혁이가 데려온 것도 있었고 지은 스스로 찾아온 적도 있었어요. 올 때마다 손에 뭔가를 들고 왔습니다. 과일 바구니, 떡, 한약 보약. 며느리로서 예를 갖추는 모습이었죠. 어머님 건강하셔야 해요. 이거 아침마다 드세요. 지은이 한약포를 냉장고에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손놀림이 언니랑 똑같았어요. 물건을 놓을 때 살짝 각도를 맞추는 버릇까지. 정말이지 미칠 것 같았습니다. 볼수록 언니였습니다. 웃을 때 눈이 초승달 모양으로 휘어지는 것, 생각할 때 입술을 살짝 깨무는 버릇, 말할 때 손을 가지런히 모으는 자세. 언니의 젊은 시절 모습 그대로였어요. 엄마, 왜 그렇게 지은이를 쳐다봐요? 이상하게. 준혁이가 부엌에서 나를 붙잡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아들의 눈빛에 의심이 서려 있었어요. 아니야, 그냥 예쁘게 생겨서. 엄마, 설마 며느리 안마당에서 그러는 거 아니죠? 무슨 소리야? 지은 씨 정말 좋은 아이잖아.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지은은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착하고 예의 바르고 살가웠죠. 문제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내가 지은을 볼 때마다 40년 전 언니 얼굴이 보인다는 거였어요. 어느 날 오후 지은이 청소를 도와주겠다며 왔습니다. 남편과 준혁이는 회사에 가고 집에는 우리 둘뿐이었어요. 어머님, 제가 창문 닦을게요. 아니야, 괜찮아. 며느리가 될 사람이 그런 걸 어떡해. 에이, 괜찮아요. 저 힘 좋아요. 지은이 소매를 걷어붙이고 창문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왼팔 안쪽에 작은 흉터가 보였어요. 화상 자국 같았습니다. 어머, 이거 언제 다쳤어요? 아, 이거요? 어릴 때 다쳤대요. 기억은 안 나는데 양엄마가 3살 때 뜨거운 물에 데웠다고 하시더라고요. 3살. 입양된 지 얼마 안 됐을 때겠죠. 언니가 보낸 아기라면 양부모 집에서 다친 상처일 겁니다. 나는 지은의 팔을 가만히 쳐다봤습니다. 그 흉터를 보니 가슴이 아팠어요. 언니가 봤다면 얼마나 속상했을까요? 아니야, 아직 확실한 게 아니야. 그냥 비슷한 것뿐이야. 속으로 되뇌었지만 확신은 점점 흔들렸습니다. 어머님, 혹시 편찮으세요? 요즘 제 앞에서만 멍하니 계시는 것 같은데. 지은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다가왔습니다. 그 표정이 너무 다정해서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아니야, 괜찮아. 그냥 요즘 잠을 못 자서. 혹시 제가 자주 와서 불편하신 거예요?
제가 너무 오지랖이 넓나요? 아니야, 절대 그런 거 아니야. 나는 지은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어요. 만약 정말로 언니의 딸이라면 이 손은 내 조카의 손이겠죠. 그날 밤 나는 결심했습니다. 언니에게 전화해야겠다고. 이렇게 혼자 괴로워할 수는 없었어요. 휴대폰을 꺼내 언니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울렸어요. 5번, 6번. 받지 않으려나 싶었을 때 전화가 연결됐습니다. 여보세요? 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10년 만에 듣는 목소리였지만 금방 알 수 있었어요. 언니, 나 은혜야. 은혜? 웬일이야, 이 밤중에. 언니의 목소리가 경계하는 듯 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아니, 사이가 나쁜 건 아니지만 가깝지도 않았습니다. 언니, 물어볼 게 있어서. 뭔데? 그 일 말이야. 40년 전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언니의 숨소리만 들렸어요. 무슨 일이야, 갑자기 그걸. 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언니가 낳은 아기 있잖아. 그때 여자 아기. 그만해. 언니, 나 진짜 중요한 일이라서 그래. 그 아기가 어디로 입양됐는지 혹시 알아? 모른다고 했잖아. 나도 몰라. 그리고 왜 갑자기 그걸 물어? 40년이 지났는데? 언니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화가 난 건지 놀란 건지 알 수 없었어요. 언니, 혹시 그 아기 손등에 점 있었던 거 기억나? 점? 무슨 점? 초승달 모양 점. 왼손 손등에. 또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번엔 더 길었어요. 1분쯤 지났을까요? 언니, 왜 그걸 물어? 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대답 좀 해줘, 언니. 있었어, 없었어? 있었어. 손등에 작은 점이 있었어. 그래서 뭐?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역시 그랬구나. 언니, 혹시 그 아기가 서울로 입양됐을 가능성 있어? 은혜야, 도대체 무슨 일이야? 왜 40년 전 일을 갑자기 캐는 거야? 언니, 나 정말 중요해서 그래. 제발 말해줘. 나도 몰라. 입양기관에서 서울 쪽 가정으로 간다고만 했어. 그게 다야. 언니의 목소리에서 울음이 섞였습니다. 은혜야, 내가 왜 이런 걸 다시 떠올려야 해? 평생 잊으려고 애썼는데. 제발 다시는 그 이야기 꺼내지 마. 언니, 미안해. 근데 나 정말 끊을게. 전화가 끊겼습니다. 다시 걸어봤지만 받지 않았어요. 문자를 보냈지만 답장도 없었습니다. 나는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언니의 대답으로 오히려 더 확신이 섰어요. 초승달점, 서울로 입양, 모든 게 맞아떨어졌습니다. 그럼 이제 어떡하지? 며느리감에게 말해야 하나? 아들에게 먼저 말해야 하나? 아니면 확실한 증거를 찾아야 하나? 머리가 터질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준혁이와 지은이 함께 왔습니다. 둘이 손을 잡고 들어오는 모습이 행복해 보였어요. 엄마, 오늘 좋은 소식 있어요. 준혁이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약혼하기로 했어요. 다음 달에 양가 상견례 할게요. 약혼이라는 말에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어머님, 잘 부탁드려요. 제가 부족해도 잘 배우겠습니다. 지은이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예뻐서, 너무 착해서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요. 축하해요. 겨우 입을 열었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왜 그래요? 기쁘지 않아요? 준혁이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아니야, 기뻐. 정말 기뻐. 억지로 웃었지만 얼굴 근육이 굳어서 제대로 웃어지지 않았어요. 어머님, 혹시 제가 뭘 잘못했나요? 요즘 저한테 너무 이상하세요. 지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아니야, 절대 그런 거 아니야. 지은 씨는 정말 좋은 사람이야. 나는 지은을 꼭 안아줬습니다. 품에 안긴 지은이 작게 느껴졌어요. 언니도 이만한 체구였습니다. 혹시 이 아이가 정말 언니의 딸이라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결혼을 막아야 하나? 진실을 말해야 하나? 하지만 말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질까요?
사촌 간 결혼은 법적으로 문제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굳이 말할 필요가 있을까요? 아니야, 하지만 진실은 진실이잖아. 숨기면 안 되는 거 아닐까?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점심을 먹으며 남편이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 요즘 이상해. 지은이 앞에서 계속 멍하니 있고 얼굴도 안 좋고 병원 가봐야 하는 거 아니야? 아니야, 괜찮아. 괜찮은 게 아니라니까. 며느리 될 사람이 걱정하잖아. 남편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준혁이도 불만스러운 표정이었어요. 엄마, 혹시 지은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럼 솔직히 말해요. 아니야, 정말 아니야. 지은 씨 너무 좋아. 그럼 왜 그렇게 대해요? 지은이가 얼마나 속상해하는지 알아요? 준혁이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은이 준혁이 팔을 붙잡으며 말렸어요. 오빠 괜찮아. 어머님도 힘드신 거야. 힘든 게 아니라 당신한테 이상하게 구는 거잖아. 오빠 제발. 식탁이 얼어붙었습니다. 나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문을 닫고 이불을 뒤집었으니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왜 이렇게 된 걸까요? 나는 그저 며느리가 행복했으면 좋겠고 아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을 뿐인데. 하지만 진실을 알아버린 이상 어떻게 모른 척할 수 있겠어요? 저녁이 되어 남편이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여보, 우리 이야기 좀 해요. 남편의 얼굴이 심각했습니다. 준혁이랑 지은이가 집에 갔어요. 근데 지은이가 많이 속상해 하더라고. 당신이 자기를 싫어하는 것 같대요. 나는 안 싫어해. 정말이야. 그럼 왜 그렇게 대하는데? 나도 이해가 안 가요. 착하고 예쁘고 효도할 것 같은 며느리감인데 당신이 뭐가 불만이에요? 불만 없어. 그럼 뭐예요? 며느리 시샘이에요? 늙어서 아들 빼앗긴다고 질투하는 거예요? 남편의 말에 화가 치밀었습니다. 나 그런 사람 아니야. 당신이 나를 뭘로 보는 거야? 그럼 이유를 말해봐요. 왜 지은이한테 그렇게 대하는데? 말 못해. 왜 못해요? 그냥 못해. 이유가 있어. 이유가 뭔데? 남편이 다그쳤습니다. 하지만 나는 입을 열 수 없었어요. 언니의 비밀을 함부로 말할 수 없었습니다. 당신 이러면 며느리랑 사이 나빠져요. 아들도 당신한테 실망할 거고. 알아. 나도 알아. 알면서 왜 그래요? 남편이 한숨을 쉬며 방을 나갔습니다. 혼자 남겨진 나는 베개에 얼굴을 묻고 울었어요. 왜 나만 이렇게 괴로워해야 하는 걸까요? 모르는 게 약이라는 말이 이럴 때 쓰는 말인가 봅니다. 차라리 며느리 손등에 그 점이 없었더라면, 차라리 언니를 안 닮았더라면, 차라리 내가 그 사실을 눈치채지 못했더라면, 그럼 지금쯤 나도 행복하게 며느리를 맞이하고 있었을 텐데요. 추석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올해는 며느리감 지은도 함께 차례를 지내기로 했어요. 약혼한 사이니까 우리 가족이나 다름없다며 준혁이가 고집했습니다. 나는 장을 보러 시장에 갔습니다. 명절 음식 재료를 사야 했어요. 배추, 무, 고기, 생선, 과일. 장바구니가 점점 무거워졌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며느리 생각뿐이었거든요. 언니, 배 한 박스 주세요. 과일 가게에서 배를 고르는데 옆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돌리니 지은이 거기 서 있었어요. 어머님? 여기 웬일이세요? 아, 장 보러 왔어. 지은 씨도? 네, 저도 명절 준비하려고요. 어머님 댁에 가져갈 과일 사려고요. 지은이 환하게 웃으며 배를 골랐습니다. 그 모습이 언니 젊은 시절과 똑같아서 가슴이 철렁했어요. 언니도 시장에서 과일 고를 때 하나하나 두드려 보며 골랐습니다. 어머님, 같이 장 보실래요? 제가 들어드릴게요. 아니야, 괜찮아. 에이, 괜찮아요. 어차피 저도 살 거 많은데. 지은이 내 장바구니를 들어줬습니다. 그 손에 힘이 있었어요. 교사라서 그런지 체력이 좋아 보였죠. 함께 시장을 돌며 이것저것 샀습니다. 지은이 옆에서 재료를 고르는 걸 보니까 또 언니가 생각났어요. 고기를 고를 때 지방이 적당히 섞인 걸 고르는 안목, 생선 눈을 보고
신선도를 판단하는 모습. 언니한테 배운 것처럼 똑같았습니다. 지은 씨, 요리 정말 잘하겠네. 양엄마가 잘 가르쳐 주셨어요. 어릴 때부터 주방 일을 많이 도왔거든요. 양엄마라는 단어에 또 가슴이 아팠습니다. 만약 언니가 아기를 키웠다면 지은이 친엄마 옆에서 요리를 배웠을 텐데요. 양부모님이 정말 잘 키우셨나 봐. 네, 정말 감사해요. 친부모보다 더 잘해주셨어요. 지은이 잠시 말을 멈추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님, 혹시 제가 입양하라서 싫으신 건 아니죠? 뭐, 그럴 리가 없지. 요즘 어머님이 저를 보는 눈빛이 이상해서요. 혹시 제 출신을 불편하게 생각하시나 싶어서요. 지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절대 아니야. 지은 씨, 나는 정말 그런 생각 안 해. 나는 지은의 손을 잡았습니다. 진심이었어요. 입양하라서 싫은 게 아니라 언니의 딸일지도 모른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그럼 왜 그렇게 쳐다보세요? 마치 제가 무슨 괴물이라도 되는 것처럼요. 미안해. 엄마가 요즘 정신이 없어서 그래. 지은 씨 탓이 아니야. 정말요? 정말 저 때문이 아니에요? 정말이야. 지은이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은 더 무거워졌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차례 음식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을 부치고 나물을 무치고 과일을 깎았어요. 손은 바쁘게 움직였지만 머릿속은 계속 지은 생각뿐이었습니다. 추석 전날 밤 지은이 집에 왔습니다. 차례 음식 만드는 걸 돕겠다고요. 어머님, 제가 전 부칠게요. 앉아 계세요. 아니야, 내가 할게. 에이, 같이 해요. 빨리 끝나잖아요. 우리는 나란히 서서 전을 부쳤습니다. 지은이 부친 전은 모양이 예뻤어요. 크기도 일정하고 색깔도 고왔죠. 지은 씨 솜씨가 정말 좋네. 양엄마가 전 부치는 걸 워낙 좋아하셔서요. 어릴 때부터 매일 아침 전 부쳐드렸어요. 효녀네, 효녀. 어머님도 곧 제 엄마가 되시잖아요. 열심히 할게요. 지은이 수줍게 웃었습니다. 그 미소가 너무 예뻐서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날 뻔했어요. 이 아이가 정말 언니 딸이라면 어떡하지? 결혼식을 올리기 전에 알아야 하는 거 아닐까? 그날 밤 전을 부치다가 기름이 튀어서 지은의 손등에 떨어졌습니다. 아, 뜨거워. 지은이 손을 재빨리 찬물에 댔습니다. 나는 얼음을 가져다 지은의 손에 올려줬어요. 괜찮아? 많이 되었어? 괜찮아요. 이 정도는 자주 있는 일이에요. 지은의 왼손을 잡고 보니 초승달점이 또 보였습니다. 그 점만 보면 모든 게 확실해지는 것 같았어요. 추석 아침이 밝았습니다. 일찍 일어나 차례상을 차렸어요. 지은도 새벽같이 와서 도와줬습니다. 어머님, 이거 어디 놓을까요? 저기 왼쪽에 놓으면 돼. 이건요? 오른쪽. 지은이 물어볼 때마다 대답했지만 목소리가 차갑게 나왔습니다. 스트레스 때문인지 짜증이 났거든요. 어머님, 제가 뭘 잘못했어요? 아니야, 아무것도. 목소리가 화난 것 같은데요. 신경 쓰지 마. 어머님. 지은이 서운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모른 척 했어요. 차라리 지은이 멀리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차례를 지낼 때였습니다. 남편과 준혁이가 절을 하고 지은도 함께 절을 했어요. 그 모습을 보니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조상님들도 저 사실을 아실까요? 저 아이가 우리 핏줄일지도 모른다는 걸. 차례가 끝나고 음식을 나눠 먹을 때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머님, 이 나물 정말 맛있어요. 어떻게 만드세요? 지은이 시금치 나물을 먹으며 물었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만들었어. 아니에요. 뭔가 특별한 맛이 나는데. 레시피 좀 알려주세요. 나중에. 어머님, 왜 이러세요? 제가 뭘 잘못했어요?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무것도 안 했어. 그럼 왜 이렇게 차갑게 대하세요? 아까부터 계속 저한테만 그러시잖아요. 내가 언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엄마, 뭐 하는 거예요? 준혁이가 나를 쳐다봤습니다. 눈빛이 차갑더군요.
지은이가 뭘 잘못했다고 그래요? 새벽부터 와서 도와주는데 고맙다는 말은 못할 망정 왜 그렇게 대해요? 나는 그런 적 없어. 있어요. 지은이 앞에서만 얼굴 굳히고 말도 안 하고 대놓고 싫다는 표정 짓고 준혁아, 엄마, 솔직히 말해요. 지은이 뭐가 마음에 안 들어요? 아무것도 거짓말 하지 마요. 분명히 뭔가 있잖아요. 준혁이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지은이 준혁이 팔을 붙잡으며 말렸어요. 오빠, 그만해. 어머님도 힘드신 거야. 힘든 게 아니라 당신을 싫어하는 거야. 나도 모르겠어. 엄마가 왜 이러는지. 그런 말 하지 마. 지은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는 그 모습을 보고 숟가락을 내려놨어요. 나 먼저 들어갈게. 자리에서 일어나는데 남편이 팔을 붙잡았습니다. 여보, 앉아요. 우리 제대로 이야기합시다. 무슨 이야기? 당신 왜 지은이한테 그렇게 대하는 건지 이유를 말해요. 말 못한다니까. 왜 못해요? 우리 가족인데. 그냥 못해. 복잡해. 복잡한 게 뭐예요? 며느리가 마음에 안 들면 그렇다고 말해요. 남편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마음에 안 드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 그럼 뭐예요? 말 못해. 당신 이러면 우리 가족 망가져요. 아들도 며느리도 다 상처받는다고요. 알아. 알면서 왜 그래요? 나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언니 비밀을 함부로 말할 수 없었거든요. 지은 씨, 미안해요. 우리 엄마가 요즘 많이 예민해서 준혁이가 지은에게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지은은 계속 울었어요. 괜찮아요. 제가 뭔가 잘못한 게 있을 거예요. 아니야, 당신 잘못 없어. 엄마가 이상한 거야. 그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 아들이 날 이상하다고 하다니. 나 방에 있을게.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이불을 뒤집었으니 눈물이 쏟아졌어요. 왜 아무도 내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걸까요? 나도 괴로워요. 나도 힘들어요. 하지만 말할 수 없습니다. 언니의 비밀이니까요. 한참을 울다가 정신을 차렸습니다.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었어요. 확실히 해야 했습니다. DNA 검사. 그것만이 답이었습니다. 확실한 증거를 찾아야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나는 거실로 조용히 나갔습니다. 다행히 모두 자기 방으로 들어간 뒤였어요. 부엌 싱크대를 보니 지은이 사용한 물컵이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러는 게 맞는 걸까요? 몰래 며느리 침을 채취한다는 게 도둑질 같았어요.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물컵을 비닐봉지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에 가서 내 머리카락을 몇 가닥 뽑았어요. 아파서 눈물이 났지만 참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DNA 검사 기관에 갔습니다. 인터넷으로 찾은 곳이었어요. 어떻게 오셨어요? 직원이 물었습니다. 친자 확인이요. 아니, 친척 관계 확인이요. 네, 신분증 주세요. 서류를 작성하며 손이 떨렸습니다. 정말로 이래도 되는 걸까요? 결과는 일주일 후에 나와요. 전화로 알려드릴까요? 네, 전화로 주세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며느리 몰래 이런 짓을 하다니. 하지만 알아야 했습니다. 진실을 알아야 다음을 결정할 수 있을 테니까요. 일주일. 그 일주일이 1년처럼 길게 느껴질 것 같았습니다. DNA 검사를 의뢰한 다음 날부터 나는 핸드폰만 쳐다봤습니다. 혹시 결과가 빨리 나오지 않을까 기대하면서요. 하지만 일주일이라고 했으니 일주일은 기다려야겠죠. 그 사이 집안 분위기는 최악이었습니다. 준혁이는 나와 말을 안 했고 남편도 필요한 말만 했어요. 지은은 추석 이후로 한 번도 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여보, 지은이한테 사과해요. 남편이 어느 날 저녁 말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데? 당신이 뭘 잘못했는지 당신도 알잖아요. 명절에 며느리 될 사람한테 그렇게 대한 게 잘한 거예요? 나는 내 이유가 있어. 그 이유를 말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 없어요. 지금 당장 사과하러 가요.
남편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고개를 저었어요. 못 가. 왜요? 그냥 못 가. 당신 정말 이러면 준혁이가 집 나갈 거예요. 며느리 편 들어서요. 그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내 아들이 날 떠나갈지도 모른다니. 그래도 지금은 못 가. 조금만 기다려줘. 뭘 기다려요? 일주일만. 일주일만 기다려줘. 그럼 내가 설명할게. 남편이 의아한 표정으로 나를 봤습니다. 일주일? 무슨 일이 있는 거예요? 말 못해. 일주일 후에 다 알게 될 거야. 당신 정말 이상해요. 요즘 뭔가 숨기는 것 같아요. 남편이 한숨을 쉬며 거실로 나갔습니다. 혼자 남은 나는 핸드폰을 또 확인했어요. 아직 연락이 없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준혁이가 집에 왔습니다. 짐을 싸더군요. 준혁아, 뭐 하는 거야? 당분간 지은이네 집 근처 원룸 얻어서 살 거예요. 뭐? 갑자기 왜? 엄마가 지은이를 이렇게 대하는데 어떻게 같이 살아요? 차라리 나가는 게 낫겠어요. 준혁아, 엄마 말 좀 들어봐. 들을 거 없어요. 지은이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알아요? 명절 이후로 계속 울었어요. 엄마 때문에요. 엄마도 이유가 있어. 그 이유가 뭔데요? 도대체 뭐길래 며느리를 이렇게 대해요? 준혁이가 소리쳤습니다. 나는 입을 열 수 없었어요. 엄마, 일주일만 시간 줄게요. 일주일 안에 제대로 된 설명을 못하면 저 정말 집 나갈 거예요. 알았어. 일주일 후에 말할게. 약속이에요? 약속해. 준혁이는 짐을 들고 나갔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나흘째 되던 날 밤이었습니다. 자정이 넘은 시각에 초인종이 울렸어요. 누가 이 시간에 올까 싶어 인터폰을 확인했습니다. 언니였습니다.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언니가 왜 여기까지 온 걸까요? 문을 열자 언니가 서 있었습니다. 머리는 하얗게 새었고 주름이 깊게 패인 얼굴이었어요. 10년 만에 보는 언니는 많이 늙어 있었습니다. 언니, 들어가도 돼? 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황급히 문을 열어줬어요. 거실로 들어온 언니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어요. 언니, 무슨 일이야? 왜 갑자기? 은혜야, 사진 좀 보여줘. 무슨 사진? 내가 전화해서 물어본 그 여자. 내 며느리 될 사람 말이야. 나는 핸드폰을 꺼내 지은 사진을 언니에게 보여줬습니다. 추석 때 찍은 사진이었어요. 언니가 사진을 보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이게 언니의 손에서 핸드폰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대성통곡하기 시작했어요. 으아. 언니의 울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나는 놀라서 언니를 붙잡았어요. 언니, 왜 그래? 무슨 일이야? 내 딸이야. 저 아이가 내 딸이야. 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확실해? 얼굴만 봐서 어떻게 알아? 알아. 엄마는 알아. 저 얼굴, 저 눈, 저 입술. 내가 거울 보는 것 같아. 젊었을 때 내 모습이야. 언니가 바닥에 주저앉아 계속 울었습니다. 40년간 참았던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것 같았어요. 은혜야, 내 며느리가 내 딸이야. 내가 낳아서 보낸 그 아기야. 아직 확실한 건 아니야. 아니야, 확실해. 엄마는 알아. 사진만 봐도 알 수 있어. 언니가 핸드폰을 주워서 지은 사진을 계속 들여다봤습니다. 눈물이 화면을 적셨어요. 내 딸이 이렇게 예쁘게 컸구나. 선생님이 됐다며? 착하게 자랐네. 잘 자랐어. 언니의 목소리에 자랑과 슬픔이 섞여 있었습니다. 나는 언니 옆에 앉았습니다. 언니 어깨를 감싸주니 언니가 내 품에 안겼어요. 은혜야, 어떡해? 내 딸이 내 며느리가 되는 거야. 준혁이 사촌 누나잖아. DNA 검사를 했어. 뭐? 언니가 놀라서 나를 봤습니다. 며느리 물컵으로 DNA 검사를 했어. 곧 결과가 나올 거야. 언제? 사흘 후. 언니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가방에서 오래된 봉투를 꺼냈어요. 이거 봐.
봉투 안에는 사진 한 장과 작은 물건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은 갓 태어난 아기 사진이었어요. 작은 물건은 말린 탯줄이었습니다. 아기 낳고 사흘 동안 이것만 간직했어. 입양 가기 전날 밤에 아기 사진을 한 장 찍었지. 이게 내가 가진 전부야. 사진 속 아기의 왼손이 보였습니다. 손등에 초승달점이 선명했어요. 은혜야, 저 좀 봐. 내 며느리 손등에도 있지? 응, 있어. 그럼 맞는 거야. 내 딸이야. 언니가 사진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40년을 기다렸어. 내 딸을 다시 만날 수 있을까 매일 생각했어. 근데 이렇게 만나게 될 줄은 몰랐어. 언니, 어떡하지? 결혼은 어떻게 해? 사촌 간 결혼은 법적으로 문제 없어? 내가 알아봤거든. 근데 문제는 언니가 말을 멈췄습니다. 문제는 뭐? 저 아이한테 어떻게 말해? 내 친엄마가 시어머니 언니야. 남편이 내 사촌 동생이야. 이렇게 말해? 둘 다 입을 다물었습니다. 정말로 어떻게 말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DNA 결과가 나오면 그때 같이 말하자. 저 아이가 받아들일까? 모르겠어. 근데 숨길 순 없잖아. 은혜야, 나 무서워. 저 아이가 날 거부하면 어떡해? 40년 만에 나타난 엄마를 받아들일까? 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일단 결과부터 보자. 그 다음에 생각하자. 우리는 새벽까지 앉아서 이야기했습니다. 언니는 40년간 품어온 이야기를 쏟아냈어요. 매일 그 아이 생각했어. 생일마다 케이크를 사서 혼자 불 끄고 빌었어. 내 딸이 행복하길, 건강하길, 좋은 부모 만나길. 양부모는 잘 키운 것 같아. 지은이 정말 착하고 예뻐. 고마워. 그분들한테 정말 고마워. 언니가 또 눈물을 흘렸습니다. 근데 은혜야, 나 한 가지 더 말할 게 있어. 뭔데? 사실 난 그 아이 아버지가 누군지 알아. 뭐? 몰랐던 거 아니야? 거짓말했어. 알고 있었어. 근데 말 못했어. 왜? 언니가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그 사람이 유부남이었거든. 뭐? 내가 19살 때 학원 선생님이었어. 28살이었고 결혼한 지 3년 됐대. 근데 날 좋아한다고 했어. 나도 어리석게 믿었지. 언니의 목소리가 쓰라렸습니다. 배가 부른 걸 알고 그 사람한테 말했더니 도망갔어. 연락 끊고 학원도 그만뒀어. 나 혼자 남겨진 거야. 언니. 그래서 집에 올 수밖에 없었어. 아버지한테 혼나는 걸 알면서도 다른 선택이 없었거든. 언니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사람 이름도 몰라? 알아. 김태수? 근데 찾을 생각 없어. 40년이 지났는데 무슨 소용이야. 우리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언니, 여기서 자고 가. 응, 그럴게. 언니를 객실로 안내했습니다. 침대에 눕히고 이불을 덮어줬어요. 은혜야, 고마워. 뭐가? 혼자 안 있게 해줘서. 내가 없었으면 미쳤을 거야. 우리 자매잖아. 언니가 내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손이 차가웠어요. 다음 날 아침 언니와 함께 아침을 먹었습니다. 남편은 출근하고 없었어요. 은혜야, 저 아이 만나볼 수 있을까? 지금은 안 돼. 추석 이후로 집에 안 와. 내 때문에 그런 거구나. 내가 이상하게 군 게. 응. 나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미안해. 내 과거 때문에 내가 고생하네. 언니 잘못 아니야. 우리는 설거지를 함께 했습니다. 오랜만에 언니랑 나란히 서니 어릴 때 생각이 났어요. 언니 기억나? 우리 어릴 때 엄마 설거지 도와드리던 거. 응, 기억나. 내가 맨날 물장난쳐서 엄마한테 혼났지. 잠시나마 웃을 수 있었습니다. 이틀이 더 지났습니다. 드디어 DNA 검사 결과가 나오는 날이었어요. 아침부터 핸드폰만 쳐다봤습니다. 언니도 옆에서 조마조마하게 기다렸어요. 오후 2시쯤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고객님, DNA 검사 결과 나왔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이메일로 보내드렸으니 확인해 주세요. 전화를 끊고 이메일을 확인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핸드폰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어요. 파일을 열었습니다. 결과지를 보는 순간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친족관계 확률 99.9%, 고객님과 검사 대상자는 고모 마이너스 조카 관계의 확률이 99.9%입니다. 언니 맞아. 지은이가 언니 딸이야. 언니가 결과지를 보더니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내 딸이야. 정말 내 딸이었어. 언니가 울부짖었습니다. 40년 만에 확인한 진실이었어요. 우리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기쁨과 슬픔이 뒤섞인 눈물이었죠. 이제 어떡하지? 내가 물었습니다. 말해야지. 저 아이한테. 언제? 빠를수록 좋아. 결혼 전에 알아야지. 그럼 오늘? 응. 오늘 말하자. 우리는 준혁이에게 전화했습니다. 지은이랑 같이 집에 오라고요.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고 했어요. 저녁 6시 준혁이와 지은이가 왔습니다. 둘 다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엄마, 무슨 일이에요? 앉아. 할 이야기가 있어. 거실 소파에 모두 앉았습니다. 언니도 함께 있었어요. 이분은 누구세요? 지은이 언니를 보며 물었습니다. 내 친정 언니야. 지은 씨가 꼭 만나야 할 사람이야. 저를요? 왜요? 지은이 의아해했습니다. 나는 심호흡을 하고 입을 열었어요. 지은 씨, 사실은 그때 언니가 내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제가 말할게요. 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지은을 바라봤습니다. 지은 씨, 저는 이미숙이라고 해요. 그리고 저는 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는 당신의 친엄마예요. 거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어요. 시계 초침 소리만 똑딱똑딱 울렸습니다. 지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지은의 목소리가 겨우 나왔습니다. 당신을 낳은 사람이 저예요. 1985년 10월 15일에 여자 아기를 낳았어요. 그리고 사흘 후에 입양을 보냈죠. 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 말했습니다. 그게 당신이에요, 지은 씨. 아니에요. 저는 김지은이에요. 제 부모님은 김철수, 박영애 씨예요. 지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믿고 싶지 않다는 표정이었어요. 양부모님 말씀이시죠? 그분들이 당신을 정말 잘 키워주셨어요. 제가 평생 고마워하는 분들이에요. 증거가 있어요? 준혁이가 끼어들었습니다. 아들도 믿기지 않는다는 얼굴이었어요. 나는 DNA 검사 결과지를 꺼냈습니다. 이게 증거야. 준혁이가 결과지를 받아들었습니다. 읽는 동안 얼굴이 점점 굳어갔어요. 고모 마이너스 조카 관계. 그럼 지은이가 엄마 조카라는 거예요? 그래. 그리고 내 사촌 누나고. 말도 안 돼요. 준혁이가 소파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제가 사촌 누나랑 결혼하려고 했다고요? 준혁아, 진정해. 진정이 돼요? 이게 정상이에요? 준혁이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지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멍하니 앉아있을 뿐이었습니다. 얼굴에서 혈기가 빠져나간 것 같았죠. 지은 씨, 언니가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만지지 마세요. 지은이 뒤로 물러났습니다. 저는 당신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제 엄마는 박영애 씨예요. 당신이 아니에요. 알아요. 당신을 키운 분은 그분이죠. 저는 그저 낳기만 한 사람이에요. 그럼 왜 나타나요? 40년 동안 어디 있다가 이제 와서 엄마라고 하세요?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섞여 있었어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언니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거실 바닥에 엎드려 절을 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제가 당신을 버린 거나 다름없어요. 하지만 그때는 정말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일어나세요. 보기 싫어요. 지은이 돌아서서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지은아. 준혁이가 뒤따라갔어요. 오빠, 나 혼자 있고 싶어요. 지은아, 우리 이야기 좀 하자. 지금은 안 돼요. 머리가 너무 복잡해요. 지은이 현관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준혁이 따라가려 했지만 나는 아들을 붙잡았어요. 나도 지금은 혼자 있게 해줘야 해. 엄마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준혁이가 나를 노려봤습니다. 왜 진작 말 안 했어요? 우리가 만나는 걸 막을 수도 있었잖아요. 나도 확실하지 않았어. 그래서 DNA 검사를 한 거야. DNA 검사를 며느리 몰래 했다고요? 달리 방법이 없었어. 이건 범죄예요, 엄마. 동의 없이 남의 DNA를 채취한 거잖아요. 알아.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 준혁이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이제 어떡해요? 결혼은 어떻게 하고요? 사촌 간 결혼은 법적으로 문제 없어? 법적으로는 그렇겠죠. 근데 도덕적으로는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준혁이가 소리쳤습니다. 언니는 바닥에 엎드린 채 울고 있었어요. 나는 언니를 일으켜 소파에 앉혔습니다. 언니 괜찮아. 괜찮을 리가 없지. 내 딸이 날 거부하는데. 언니의 목소리가 흐느껴졌습니다. 준혁이가 밖으로 나갔습니다. 나와 언니만 거실에 남았어요. 은혜야, 내가 잘못했어. 나타나지 말았어야 했어. 아니야. 진실은 언젠가 밝혀질 거였어. 근데 이렇게 아프게 밝혀질 줄은 몰랐어. 우리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퇴근했을 때 나는 모든 걸 설명했습니다. 뭐라고? 지은이가 처제 딸이라고? 남편이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응. DNA 검사로 확인했어. 세상에 이런 일이. 남편이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럼 준혁이는? 충격받아서 나갔어. 지은 씨는? 집으로 갔을 거야. 남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어떡하지? 결혼은 어떻게 하고? 모르겠어. 일단 지은이가 받아들일 때까지 기다려야지. 다음 날 아침 나는 지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받지 않았어요. 문자도 보냈지만 답이 없었습니다. 준혁이도 지은에게 연락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엄마, 지은이 집 앞에 가봤는데 안 나와요. 양부모님 집에 갔을지도 몰라. 양부모님이 이 사실을 알까요? 모를 거야. 지은 씨한테 말할지 말지는 지은 씨가 결정할 문제니까. 사흘이 지났습니다. 지은에게서 아무 연락이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지은의 양아버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저는 지은이 아버지 김철수입니다. 목소리가 차갑더군요. 아, 네. 안녕하세요. 댁에 지금 갈 수 있습니까? 이야기 좀 해야겠습니다. 네, 오세요. 1시간 후 지은의 양부모가 왔습니다. 둘 다 굳은 표정이었어요. 앉으세요. 나는 차를 내왔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마시지 않았어요. 무슨 일로 오셨는지 알 것 같습니다. 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지은이한테 들었습니다. 친엄마가 나타났다고. 지은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희는 지은이를 38년 동안 키웠습니다. 단 하루도 차별한 적 없이 친딸처럼 사랑했어요. 알고 있습니다. 지은이가 얼마나 좋은 환경에서 자랐는지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친엄마라고 나타나면 어떡합니까? 우리 딸이 얼마나 혼란스럽겠어요? 지은 어머니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도 원한 일이 아니에요. 저는 지은이한테 말했습니다. 친엄마 만나지 말라고요. 뭐라고요? 이미 가족이 있는데 왜 친엄마를 만나야 합니까? 저희가 부족해서요? 지은 아버지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때 언니가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제가 지은이 친엄마입니다. 언니가 지은 부모 앞에 섰습니다. 40년 전에 제가 낳아서 보낸 아이예요. 그 아이를 키워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언니가 깊게 절을 했습니다. 감사는 무슨, 우리 딸 평생 상처 입히려고요? 지은 어머니가 언니를 밀쳤습니다. 당신이 버린 아이예요. 우리가 키웠어요. 이제 와서 엄마 행세하지 마세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언니가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하다고 다 해요? 우리 딸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알아요? 알아요. 다 제 잘못이에요. 그럼 당신이 책임지세요.
지은이 결혼은 어떻게 할 건데요? 결혼은 지은이가 결정할 문제예요. 사촌 오빠랑 결혼하라고요? 세상이 뭐라고 하겠어요? 지은 아버지가 소리쳤습니다. 법적으로는 문제 없습니다. 남편이 끼어들었습니다. 법이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들 입방아에 오를 거 아니에요? 그건 우리 딸 평생 손가락질 받으며 살라고요? 지은 부모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나갔습니다. 현관문이 쾅 닫혔어요. 언니는 바닥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내가 저 아이 인생을 망쳤어. 낳을 때도 지금도. 언니 일어나. 은혜야, 내가 나타나지 말았어야 했어. 그럼 저 아이들은 행복하게 결혼했을 거야. 그래도 진실은 밝혀졌을 거야. 늦기 전에 안 게 다행이야.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지은은 여전히 연락이 없었어요. 준혁이는 매일 지은 집 앞에서 기다렸지만 지은은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엄마, 지은이가 이혼하자고 했어요. 뭐? 아니, 약혼 파기하자고요. 결혼 못하겠대요. 준혁이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준혁아, 엄마 때문이에요. 엄마가 이상하게 굴지만 않았어도 이런 일은 없었을 거예요. 준혁아, 그건 이제 지은이를 잃게 생겼어요. 다 엄마 때문이에요. 준혁이가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았습니다. 나는 거실에 주저앉았습니다. 정말로 모든 게 내 잘못일까요? 그날 밤 남편과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우리 준혁이가 너무 힘들어해요. 알아요. 당신 생각은 어때요? 이 결혼. 모르겠어요. 법적으로 문제 없어도 뭔가 찝찝해요. 나도 그래요. 사촌간 결혼이라니. 근데 저 둘이 사랑하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게 문제예요. 사랑하는데 결혼 못하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우리는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틀 후 준혁이가 법률 상담을 받고 왔습니다. 엄마, 변호사가 그러는데요. 사촌간 결혼은 법적으로 전혀 문제 없대요. 그래. 네. 민법상 금혼 범위에 해당 안 한대요. 8촌 이내는 다 결혼 가능하고요. 그럼 결혼할 수 있는 거네? 법적으로는요. 근데 지은이가 거부하면 소용없죠. 준혁이의 목소리가 풀이 죽어 있었습니다. 지은이 설득해봐. 안 받아요, 전화를. 그럼 편지라도 써봐. 써봤어요. 근데 답이 없어요. 준혁이가 소파에 털썩 앉았습니다. 엄마, 제가 지은이 없으면 못 살아요. 알아. 근데 지은이가 저를 떠나려 해요. 어떡해요? 처음으로 아들이 내 품에 안겼습니다. 그리고 울었어요. 엄마, 도와주세요. 지은이 잃고 싶지 않아요. 나는 아들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며칠 후 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은혜야, 지은이가 나를 만나겠대. 정말? 응. 양부모님네 집에서 만나자고 하더라. 언제? 내일 오후 2시. 언니 잘 됐네. 근데 나 무서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 진심을 말해. 그동안 얼마나 그리워했는지. 다음 날 언니는 지은을 만나러 갔습니다. 나는 집에서 조마조마하게 기다렸어요. 저녁 6시쯤 언니가 돌아왔습니다. 얼굴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어땠어? 은혜야. 언니가 내 품에 안겼습니다. 지은이가 날 엄마로 인정 못하겠대. 그냥 낳아준 사람일 뿐이래. 언니, 양부모님이 진짜 부모님이고 난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래. 언니가 흐느꼈습니다. 준혁이랑 결혼은 못하겠대. 사촌 오빠랑 결혼하는 건 생각만 해도 끔찍하대. 내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결국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이 되는 건가요? 지은이 약혼 파기 통보를 한 다음 날 정식 서류가 집으로 배달됐습니다. 약혼 해지 통보서. 준혁이가 그 서류를 보더니 거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끝이구나. 정말 끝이야. 아들의 목소리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감정이 다 빠져나간 것 같았어요. 준혁아, 엄마, 나 혼자 있고 싶어요. 준혁아, 엄마가 제발 좀 혼자 있게 해줘요. 준혁이가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그 후로 사흘 동안 방문을 열지 않았어요. 밥도 안 먹고 물만 조금씩 마셨습니다. 여보, 준혁이 상태가 심각한 것 같아요. 남편에게 말했지만 남편도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회사도 연락 없이 결근하고 있대요. 이러다 해고당하겠어요. 문 좀 열어보라고 해봐요. 당신이 해봐요. 나는 말을 안 들어요. 남편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나를 원망하는 눈빛이었어요. 여보, 당신 때문에 우리 아들이 저 모양이 됐어요. 내 잘못이 아니야. 잘못이 아니면 뭐예요? 당신이 며느리한테 이상하게 굴지 않았으면 이런 일 없었어요. 나는 진실을 알았을 뿐이야. 그 진실 때문에 우리 가족이 다 망가졌잖아요.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결혼 40년 만에 처음 듣는 목소리였어요. 여보, 나도 힘들어. 당신만큼 힘들지는 않을 거예요. 아들이 저렇게 된 건 당신 책임이에요. 남편이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나는 거실에 혼자 남았어요. 모두가 날 원망했습니다. 남편도 아들도 며느리도 언니마저 죄책감에 시달리며 매일 울었습니다. 은혜야, 내가 나타나지 말았어야 했어. 그럼 저 아이들은 행복했을 거야. 언니 잘못 아니야. 내 잘못이야. 40년 전에도 내 잘못이었고 지금도 내 잘못이야. 언니가 자책했습니다. 언니 그만 울어. 못 울어. 내가 내 딸 인생을 2번이나 망쳤는데 언니는 며칠 뒤 부산으로 돌아갔습니다. 더 이상 서울에 있을 수 없다면서요. 은혜야 미안해. 내 가정까지 망쳐서. 언니, 나 때문에 내가 남편한테 미움받고 아들한테 원망받잖아. 괜찮아. 괜찮지 않아. 다 내 과거 때문이야. 언니가 집을 떠났습니다. 기차역까지 배웅했는데 언니의 뒷모습이 너무 초라해 보였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준혁이는 여전히 방에만 있었어요. 회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드님이 무단 결근 일주일째입니다. 이러면 징계를 해야 하는데요. 죄송합니다. 제가 말해볼게요. 준혁이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준혁아, 회사 가야지. 이러다 해고당해. 상관없어요. 상관 있어. 내 인생이야. 인생이 뭐가 중요해요. 지은이 없으면 의미 없어요. 준혁아, 제발. 엄마, 제발 내버려둬요. 나 혼자 있고 싶다니까요. 나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지은의 양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지은이가 해외로 떠난대요. 해외요? 네, 호주에 있는 친구 집으로 간대요. 당분간 한국에 안 온대요. 그럼 준혁이는요? 잊을 때까지 안 만날 거래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지은이 한국을 떠난다니. 그럼 준혁이는 어떡하죠? 준혁이에게 말해줘야 할까 말까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말하기로 했어요. 준혁아, 지은이가. 알아요. 알아? 지은이한테 작별 인사 받았어요. 문자로요. 준혁이의 목소리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준혁아, 괜찮아? 괜찮을 리가 없죠. 제가 사랑한 사람이 떠나는데 다시 만날 수 있을 거야. 아니에요. 지은이 문자 내용 봤는데 완전히 정리하고 싶대요. 다신 만나지 말자고요. 준혁아, 엄마, 이제 그만 좀 해요. 엄마 얼굴도 보기 싫어요. 그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내 아들이 내 얼굴 보기 싫다고 하다니. 그날부터 나는 완전히 혼자가 됐습니다. 남편은 나와 말을 안 했고 아들은 나를 피했어요. 집안에서도 혼자였고 밖에서도 혼자였습니다. 친구들에게 연락하고 싶었지만 이 이야기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며느리가 친정 언니 딸이라고? 이런 말을 누가 믿겠어요. 밤마다 혼자 울었습니다. 베개를 적시며 생각했어요.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진실을 알아낸 게 잘못인가? 차라리 모르는 척 했어야 했나? 하지만 모른 척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초승달점을 본 순간부터 이미 늦었던 거예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준혁이는 회사를 그만뒀어요. 그리고 친구 집으로 나가 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당분간 집에 안 올게요.
준혁아, 제발. 엄마 때문에 제 인생이 망가졌어요. 이해해줄 수 없어요. 준혁아, 연락하지 마세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남편도 나와 거리를 뒀어요. 같은 집에 살지만 서로 다른 방에서 잤고 같이 밥도 안 먹었습니다. 여보, 우리 이야기 좀 해요. 할 말 없어요. 여보, 당신 때문에 아들을 잃었어요. 용서 못해요. 남편의 차가운 눈빛이 무서웠습니다. 나는 정말로 모든 걸 잃었습니다. 아들도 남편도 며느리도. 집은 텅 비어 있었어요. 혼자 차를 마시고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잠들었습니다. 가끔 언니에게 전화했지만 언니도 힘들어했어요. 은혜야, 나 요즘 약 먹고 있어. 우울증 약. 언니 괜찮아? 괜찮을 리가 없지. 내가 내 딸을 2번이나 버렸는데. 언니 잘못 아니야. 내 잘못이야. 다 내 잘못이야. 언니도 자책에 빠져 있었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집안은 더욱 황폐해졌어요. 청소도 안 하고 밥도 제대로 안 해 먹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10살은 늙어 보였습니다. 머리는 하얗게 새었고 주름이 깊게 팼어요. 이게 내 모습인가 싶었습니다. 어느 날 현관에 편지 한 통이 놓여 있었습니다. 발신인이 없었어요. 편지를 열어봤습니다. 지은의 글씨였습니다. 어머님께, 저는 지금 호주에 있습니다. 여기서 새 삶을 시작하려고 해요. 한국에서의 모든 것을 정리하고 싶었습니다. 준혁 오빠도, 어머님도, 그리고 저를 낳아주신 분도요. 처음에는 정말 화가 났어요. 왜 이런 운명을 제게 주셨냐고 하늘을 원망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사촌 오빠였다는 사실이 너무 잔인하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어머님이 잘못한 게 아니에요. 그냥 운명이 그랬던 거죠. 만약 어머님이 눈치채지 못했다면 저희는 결혼했을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진실을 알았을 때 더 큰 충격을 받았겠죠. 결혼 전에 알게 된 게 차라리 다행이라고 생각하려고 해요. 어머님께 화냈던 것 미안합니다. 그리고 저를 낳아주신 분께도 전해주세요. 원망하지 않는다고요. 그분도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했을 거라고 이해해요. 양부모님이 저를 정말 사랑으로 키워주셨기에 저는 행복한 사람이 됐어요. 준혁 오빠는 좋은 사람이에요. 제가 만난 사람 중 가장 따뜻하고 착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저희는 함께할 수 없는 운명인 것 같아요. 오빠가 저를 잊고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해지길 바랍니다. 어머님도 건강하세요. 그리고 자책하지 마세요. 누구의 잘못도 아니에요. 그저 운명이 우리를 시험한 거예요. 안녕히 계세요. 김지은 올림. 편지를 읽으며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지은이 날 용서해줬어요. 원망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동시에 미안했어요. 이렇게 착한 아이가 고통받게 만들어서 미안했습니다. 나는 편지를 들고 준혁이에게 전화했습니다. 준혁아, 지은이한테 편지 왔어. 읽어줄까? 보내주세요. 제가 직접 읽을게요. 준혁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편지를 사진 찍어서 보냈습니다. 1시간 후 준혁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응, 준혁아. 지은이가 저를 용서했대요. 엄마도 용서했대요. 그래. 엄마, 저도 엄마 용서할게요. 그 말에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미안해, 준혁아. 엄마가 미안해. 아니에요. 지은이 말이 맞아요. 누구의 잘못도 아니에요. 준혁아. 엄마, 제가 집에 갈게요. 이제 집에 가도 돼요? 그럼 와. 엄마가 맛있는 거 해줄게. 전화를 끊고 남편에게 달려갔습니다. 여보, 준혁이가 온대요. 그리고 지은이가 편지 보냈어요. 우리 용서한대요. 남편에게 편지를 보여줬습니다. 남편이 편지를 읽더니 한숨을 쉬었어요. 착한 아이네요. 그러게요. 여보, 미안해요. 당신한테 심하게 했어요. 아니에요. 제가 미안해요. 우리는 오랜만에 안아줬습니다. 그날 저녁 준혁이가 집에 왔습니다.
많이 여위어 있었어요. 준혁아, 엄마, 우리는 오래 안고 울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같이 했어요. 오랜만에 가족이 함께하는 식사였습니다. 준혁아, 지은이 언제 돌아올까? 모르겠어요. 아마 안 돌아올지도요. 그래도 언젠가는 그때까지 기다릴게요. 지은이가 준비될 때까지요. 준혁이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성숙해진 것 같았어요. 준혁아, 회사는 새로 구해볼게요. 다시 시작하려고요. 그래, 아들. 잘 될 거야. 우리는 조금씩 일상을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지은의 빈자리는 여전히 컸어요. 1년이 흘렀습니다. 계절이 4번 바뀌고 준혁이는 새 직장에 적응했어요. 남편과 나도 예전의 관계를 조금씩 회복했습니다. 하지만 지은의 빈자리만큼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준혁이는 매일 밤 지은의 편지를 읽었어요. 구겨진 종이를 펴고 또 펴며 읽었습니다. 엄마, 지은이 언제쯤 돌아올까요? 모르겠다, 아들아. 저 계속 기다릴게요. 평생이라도요. 준혁이의 눈빛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지은만을 사랑하고 있었어요. 어느 가을 오후였습니다. 언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은혜야, 지은이가 나를 만나고 싶대. 정말? 응. 한국에 돌아왔대. 일주일 전에.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일주일 전이라고? 왜 연락 안 했어? 아마 준비가 필요했나 봐. 나한테 먼저 연락했어. 언제 만나? 내일 오후. 우리 집 근처 카페에서. 언니 떨리지? 떨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 진심을 말해. 40년간 얼마나 그리워했는지. 다음 날 언니는 지은을 만나러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나는 언니와 함께 카페 근처까지 갔어요. 은혜야, 나 혼자 들어갈게. 알았어. 언니 잘하고 와. 언니가 카페로 들어갔습니다. 나는 밖에서 기다렸어요. 2시간이 지났습니다. 언니가 나왔을 때 얼굴이 눈물로 범벅이었어요. 언니, 어땠어? 은혜야. 언니가 내 품에 안겼습니다. 우리 지은이가 날 엄마라고 불렀어. 정말? 처음엔 아니었어. 그냥 이미숙 씨라고 불렀는데 헤어질 때 작게 엄마라고 불렀어. 언니가 흐느꼈습니다. 뭐라고 말했는데? 지은이가 그러더라. 양부모님이 진짜 부모님이지만 나를 낳아준 사람으로서 인정하고 싶대. 그리고 알고 싶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언니, 은혜야, 우리 지은이가 착해. 너무 착해서 마음이 아파. 우리는 카페 밖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날 밤 지은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님, 저 지은이에요. 1년 만에 듣는 목소리였습니다. 지은아, 잘 지냈니? 네, 잘 지냈어요. 어머님도요? 그럼 엄마도 잘 지냈어.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머님, 준혁 오빠 좀 만날 수 있을까요? 가슴이 쿵쿵 뛰었습니다. 그럼 만나야지. 오빠도 너 많이 기다렸어. 제가 먼저 전화할게요. 오빠 번호 그대로죠? 그래, 그대로야. 감사합니다, 어머님. 그리고 1년 전 일 죄송했어요. 아니야. 내가 미안할 일 없어. 전화를 끊고 준혁이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준혁아. 왜요, 엄마? 지은이한테 전화 와. 준혁이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정말요? 응. 너 만나고 싶대. 준혁이가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부재중 전화가 와 있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지은아? 나는 방을 나왔습니다. 둘이 이야기할 시간이 필요했으니까요. 1시간 후 준혁이가 거실로 나왔습니다. 눈이 빨개져 있었어요. 엄마, 지은이 만나기로 했어요. 언제? 이번 주말에요. 그래, 잘 됐다. 근데 엄마. 응? 지은이가 그러는데 우리 가족 모두 만나고 싶대요. 이모님도요. 모두? 네. 제대로 이야기하고 싶대요. 토요일 오후 우리는 조용한 한정식 레스토랑에 모였습니다. 나와 남편, 준혁이, 언니 미숙, 그리고 지은.
지은은 1년 전보다 성숙해 보였습니다. 짧았던 머리를 길러서 어깨까지 내려왔고 얼굴에는 평온함이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아버님. 지은이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어서 와, 지은아. 많이 컸네. 남편이 반갑게 맞았습니다. 이모님도 오셨네요. 응, 지은아. 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음식이 나오며 분위기가 조금씩 풀렸어요. 지은아, 호주에서 뭐 했니? 내가 물었습니다. 친구 카페에서 일했어요. 그러면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무슨 생각? 제 인생에 대해서요. 제가 누군지,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지은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어요. 과거를 부정한다고 미래가 바뀌지 않는다는 걸요. 지은아, 어머님, 1년 전에 제가 심하게 말했죠. 정말 죄송해요. 아니야, 내가 그럴 만했어. 아니에요. 어머님은 잘못 없으세요. 오히려 제가 감사해야 해요. 감사? 네. 어머님이 눈치채지 못했다면 저희는 결혼했을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진실을 알았을 때 더 큰 비극이 됐겠죠. 지은의 목소리가 차분했습니다. 결혼 전에 안 게 정말 다행이에요. 어머님 덕분이에요.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고마워, 지은아. 이해해줘서. 이모님, 지은이 언니를 봤습니다. 네, 지은아. 어제 이야기 나눠서 좋았어요. 이모님이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는지 알게 됐어요. 지은아, 정말 미안해. 아니에요. 이제 이해해요. 19살 미혼모가 얼마나 무서웠을지. 지은이 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모님도 피해자였어요. 그 남자가 나쁜 거죠. 고마워, 지은아. 언니가 울었습니다. 저를 원망하지 않아줘서 고마워. 원망할 이유가 없어요. 오히려 제게 생명을 주셔서 감사해요. 모두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이모님, 앞으로 가끔 만나고 싶어요. 제 뿌리를 알고 싶거든요. 정말? 네. 양부모님도 이해하신대요. 생모를 알고 싶어 하는 게 당연하다고요. 고마워, 지은아. 정말 고마워. 언니가 지은을 꼭 안았습니다. 40년 만에 제대로 안아보는 딸이었어요. 식사가 끝나고 우리는 산책을 했습니다. 나는 남편과 함께 걷고 언니는 먼저 돌아갔어요. 준혁과 지은은 뒤에서 천천히 걸었습니다. 여보, 잘 풀린 것 같아요. 그러게요. 지은이가 정말 성숙해졌어요. 우리 운이 좋았어요. 맞아요. 우리는 벤치에 앉아 쉬었습니다. 준혁과 지은은 멀리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둘이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엄마, 아빠. 준혁이 진지한 표정이었습니다. 응, 아들. 저희 결정했어요. 뭘? 결혼 안 하기로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뭐? 왜? 법적으로는 문제 없지만 도덕적으로 편하지 않아요. 사촌 간 결혼이라는 게. 그래도 엄마 괜찮아요. 저희 생각했어요. 지은이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방법은 결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저희는 가족으로 남기로 했어요. 가족? 네. 오빠는 제 사촌 오빠로, 저는 오빠의 사촌 누나로요. 지은아, 어머님 괜찮아요. 저희 행복할 거예요. 이렇게도요. 준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나도 동의했어요. 지은이랑 평생 가족으로 지내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정말 괜찮아? 네. 처음엔 힘들었지만 1년 동안 생각 많이 했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곁에 둘 수 있다면 형식은 중요하지 않아요. 둘의 눈빛이 평온했습니다. 정말로 받아들인 것 같았어요. 지은아, 그럼 넌 결혼은 안 해? 나중에 다른 사람을 만나면 할 수도 있죠. 준혁 오빠도요. 그래도 되는 거야? 네. 저희는 서로를 사랑하지만 그게 꼭 결혼의 형태일 필요는 없어요. 지은이 준혁의 손을 잡았습니다. 오빠는 제 평생 가족이에요. 그걸로 충분해요. 나도 그래.
지은이가 행복하면 돼. 둘이 웃으며 서로를 봤습니다. 그 눈빛에 사랑이 있었지만 동시에 체념도 있었어요. 아파 보였습니다. 하지만 성숙한 결정이기도 했죠.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남편과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애들 결정 어떻게 생각해요? 현명한 것 같아요. 법적으로는 가능해도 주변 시선이 부담스러웠을 거예요. 그래도 안타까워요. 서로 사랑하는데. 사랑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꼭 결혼이 답은 아니죠. 그렇긴 한데. 여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애들 결정을 존중하는 거예요. 남편의 말이 맞았습니다. 며칠 후 언니가 다시 부산으로 내려가기 전에 우리 집에 들렀습니다. 은혜야, 고마워. 뭐가? 내가 없었으면 난 평생 내 딸을 몰랐을 거야. 언니, 비록 함께 살 순 없지만 알게 됐잖아. 내 딸이 어떤 사람인지, 얼마나 착한지. 언니, 이제 자주 만날 수 있잖아. 응. 지은이가 부산에도 놀러 오래. 남편한테도 소개시켜주고 싶대. 매형한테 말했어? 응. 다 말했어. 처음엔 놀랐지만 이해해줬어. 다행이네. 은혜야, 너도 고생 많았어. 1년 전에 혼자 얼마나 힘들었어. 괜찮아. 다 지나간 일이야. 미안해. 내 가정까지 흔들어놔서. 언니 그만해. 이제 다 잘 됐잖아. 우리는 마지막으로 안아줬습니다. 은혜야, 사실 한 가지 더 말할 게 있어. 뭔데? 지은이한테 아버지 이야기했어. 그 사람? 김태수? 응. 지은이가 아버지에 대해 물어봐서요. 뭐래? 찾고 싶지 않대. 이미 좋은 아버지가 있다고. 잘 생각했네. 응. 나도 찾을 생각 없어. 이제 과거는 과거로 남겨두려고. 언니가 떠나고 나서 나는 혼자 거실에 앉았습니다. 지난 1년 반을 돌아봤어요. 며느리 손등에 초승달점을 본 순간부터 모든 게 시작됐습니다. 그때 모른 척 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준혁과 지은은 결혼했을 거예요. 행복하게 살았겠죠. 하지만 언젠가는 진실을 알게 됐을 겁니다. 그때의 충격은 지금보다 더 컸을 거고요. 결혼 전에 안 게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비록 아프지만 이게 최선이었어요. 창밖을 보니 달이 떠 있었습니다. 보름달이 아닌 초승달이었어요. 채워지지 못한 인연의 상징 같았습니다. 하지만 초승달도 아름다웠습니다. 불완전하지만 그 나름의 빛을 내고 있었으니까요. 우리 가족도 그랬습니다. 완벽하지 않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며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3년이 흘렀습니다. 오늘은 지은의 결혼식 날입니다. 하지만 준혁과의 결혼식은 아니에요. 지은은 1년 전 초등학교 동료 교사를 만나 사랑에 빠졌습니다. 31살의 따뜻한 남자였어요. 지은의 모든 과거를 알고도 받아들여준 사람이었죠. 어머님, 오늘 와주셔서 감사해요. 지은이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고 나를 안아줬습니다. 우리 지은이 예쁘다. 정말 예뻐. 준혁 오빠도 왔어요? 그럼 왔지. 저기 있어. 멀리서 준혁이 서 있었습니다. 검은 양복을 입은 아들의 얼굴에는 미소가 있었어요. 슬프지만 진심 어린 미소였습니다. 오빠한테 부케 던져줄까 봐요. 지은이 장난스럽게 웃었습니다. 그래, 그러면 오빠도 좋은 사람 만나겠다. 오빠도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럴 거야. 식장에는 지은의 양부모도 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언니 미숙도 왔어요. 신부 어머니석에는 양어머니가 앉고 언니는 친척석에 앉았습니다. 언니가 그게 당연하다고 했어요. 지은을 키운 사람은 양어머니니까요. 식이 시작됐습니다. 지은이 아버지 팔을 잡고 버질로드를 걸었어요. 신랑이 지은을 맞이했고 둘은 서로를 보며 웃었습니다. 주례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사랑은 운명을 만들고 용기는 운명을 바꿉니다. 두 분은 용기 있게 서로를 선택했습니다.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준혁을 슬쩍 봤습니다. 아들은 눈물을 닦고 있었어요. 하지만 웃고 있었습니다.
식이 끝나고 피로연이 시작됐습니다. 지은이 테이블을 돌며 인사했어요. 우리 테이블에 왔을 때 지은이 준혁 옆에 앉았습니다. 오빠 와줘서 고마워요. 당연하지. 내 동생 결혼식인데. 오빠도 빨리 좋은 사람 만나요. 그럴게. 걱정 마. 둘이 웃으며 손을 잡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아닌 가족으로서의 손길이었어요. 신랑이 지은을 불렀습니다. 지은이 일어서며 준혁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오빠 행복해요. 나도. 너도 행복해. 지은이 떠난 후 준혁이 나를 봤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슬프지 않아요. 정말? 네. 지은이가 행복하면 저도 행복해요. 진심이에요. 아들의 눈빛이 맑았습니다. 거짓말이 아니었어요. 준혁아, 잘 견뎌줘서 고마워. 엄마야말로 고생 많으셨어요. 3년 전에 혼자 얼마나 힘드셨어요. 다 지나간 일이야. 엄마, 사실 전 엄마한테 감사해요. 왜? 엄마가 알아채지 못했으면 저희는 결혼했을 거예요. 그럼 더 큰 불행이 왔겠죠. 그래도 미안해. 엄마 때문에 내가. 아니에요. 엄마 잘못 없어요. 준혁이 내 손을 잡았습니다. 전 지은이랑 가족으로 평생 함께할 수 있어서 행복해요. 이것도 충분히 좋은 결말이에요. 눈물이 났습니다. 내 아들이 이렇게 성숙하게 자랐다니. 피로연이 끝나고 신혼부부가 떠날 때 우리는 밖에서 배웅했습니다. 지은아, 행복해야 해. 네, 어머님. 자주 연락드릴게요. 그래, 엄마도 기다릴게. 지은이 언니에게도 인사했습니다. 이모님, 다음 주에 부산 갈게요. 그래, 와라. 이모가 맛있는 거 해줄게. 사랑해요, 이모. 나도 사랑해, 우리 지은이. 언니와 지은이 안아줬습니다. 3년 전과는 달리 자연스러운 포옹이었어요. 차가 떠나고 우리는 주차장에 남았습니다. 언니, 차 한잔 할까? 그래, 가자. 우리는 근처 카페로 갔습니다. 준혁과 남편도 함께였어요. 은혜야, 지은이 정말 행복해 보이더라. 응, 좋은 사람 만났어. 그 남자가 지은이 과거를 다 알고도 받아들였다며? 응. 지은이가 솔직하게 다 말했대. 그래도 사랑한다고 하더래. 좋은 사람이네. 우리는 차를 마시며 지난 3년을 돌아봤습니다. 언니, 후회 안 해? 뭘? 나타난 거. 지은이 앞에. 언니가 잠시 생각했습니다. 후회 안 해. 비록 함께 살 순 없지만 내 딸이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됐잖아. 그걸로 충분해. 나도 그래. 힘들었지만 결국엔 잘 된 것 같아. 은혜야, 고마워. 내가 없었으면 난 평생 모르고 살았을 거야. 언니, 이제 자주 만나자. 지은이도 원하잖아. 응, 그럴게.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남편이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가족 참 많은 일을 겪었네요. 그러게요. 근데 잘 이겨냈어요. 다들 성숙하게. 준혁이가 제일 대단한 것 같아요. 뒷좌석에서 준혁이 웃었습니다. 엄마, 아빠, 전 괜찮아요. 정말이에요. 준혁아, 너도 좋은 사람 만날 거야. 알아요. 서두르지 않을래요. 천천히요. 집에 도착해서 우리는 거실에 모여 앉았습니다. 오랜만에 가족끼리의 시간이었어요. 엄마, 저 다음 주에 소개팅 나가요. 준혁이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정말? 누구 소개로? 회사 선배요. 괜찮은 사람이래요. 그래, 잘 됐다. 기대는 안 해요. 그냥 천천히 만나보려고요. 그래, 그게 좋아. 남편이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뉴스가 나오고 있었어요. 하지만 나는 뉴스가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보니 달이 떠 있었어요. 오늘은 보름달이 아니었습니다. 초승달도 아니었어요. 반달이었습니다. 초승달에서 보름달로 가는 중간쯤 우리 가족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완벽하지 않지만 조금씩 채워지고 있었어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3년 전 며느리 손등에 초승달점을 본 순간이 떠올랐어요. 그때 모른 척 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준혁과 지은은 결혼했을 겁니다. 행복하게 살다가 언젠가 진실을 알게 됐겠죠. 그때의 충격은 지금보다 훨씬 컸을 거예요. 결혼 전에 안 게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비록 아팠지만 그 아픔 덕분에 더 큰 불행을 막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 가족은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됐습니다. 준혁은 사랑하는 방법이 결혼만은 아니라는 걸 배웠어요. 지은은 자신의 뿌리를 알게 됐고 두 어머니를 모두 인정할 수 있게 됐습니다. 언니는 40년 만에 딸을 만났고 용서받았어요. 나는 진실을 말하는 용기와 가족을 지키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쉽지 않은 여정이었습니다. 때로는 포기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고 결국 우리는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냈습니다. 완벽한 해피엔딩은 아니었습니다. 준혁과 지은은 함께할 수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나쁜 결말도 아니었어요. 둘 다 각자의 행복을 찾았으니까요. 이게 인생인가 봅니다. 완벽하지 않지만 최선을 다해 만들어가는 것. 남편이 자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규칙적인 숨소리가 편안했어요. 나도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은 언니가 서울에 올라온다고 했어요. 지은도 신혼여행에서 돌아오면 같이 저녁을 먹기로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정말로 가족이 됐습니다. 복잡하고 특별한 가족이었죠.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아니라 고모와 조카로, 연인이 아니라 사촌 남매로, 낳아준 엄마와 키운 엄마가 공존하는 독특한 가족. 하지만 그게 어떤가요?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다면요. 창밖에 반달이 구름 사이로 숨었다 나왔다를 반복했습니다. 다음 달이 되면 보름달이 뜰 거예요. 우리 가족도 그렇게 조금씩 채워질 겁니다. 완벽한 원은 아니어도 빛나는 달처럼 불완전하지만 아름다운 우리만의 보름달로. 1년 후 준혁이는 소개팅에서 만난 여자와 사귀고 있습니다. 간호사인 그녀는 준혁의 과거를 다 알고도 이해해줬어요. 지은은 임신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언니는 외할머니가 된다며 기뻐했죠. 나는 가끔 지은의 양어머니와 차를 마십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이제는 편해졌어요. 언니는 한 달에 한 번씩 서울에 올라와 지은을 만납니다. 이모와 조카로서의 자연스러운 만남이에요. 명절이면 우리 집에서 모두 모입니다. 준혁의 여자친구도 지은 부부도 언니 내외도 북적북적한 집안이 좋습니다. 며느리 손등에 초승달점을 본 그날 나는 절망했었어요. 하지만 지금 돌아보니 그게 축복이었습니다. 진실을 알게 된 축복,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된 축복, 그리고 불완전하지만 진실한 가족이 된 축복. 오늘도 창밖에는 달이 떠 있습니다. 이제 초승달이 무섭지 않습니다. 초승달도 보름달의 시작이니까요. 채워지지 못한 것이 아니라 채워질 것이니까요. 우리 가족처럼요.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디에서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한 분 한 분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고 건강한 하루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땐 그랬지였습니다.